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2년 첫 번째 날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나름대로 2022년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한 10가지 주제를 제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고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혹시 좀 짧은 거 없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정도의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보시고 이건 좀 관심 있다,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원래 영상을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 경제, 그리고 정치, 그리고 정책,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관심 이렇게 될 텐데요. 첫 번째 경제와 관련돼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G2의 정책 차이에서 오는 그런 기회와 위기, 그리고 정치와 정책과 관련돼서는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요.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구조적인 변화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던 건데요. 기후와 관련된 얘기가 올해는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파트는 이 부분인데요. 과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위기의 모습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건지, 물론 언제 위기가 오는지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되는지, 대비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오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인플레이션은 넥스트 웨이브, 즉 다음 임금 상승인 것 같습니다. 파월이 실제로 12월 FOMC 회의 이후에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제 생각에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고용시장에서 마찰 요인이 있습니다. 즉 전통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고용이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임금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2가지 정도의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차별화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배달 물류업체 취업자 수가 2019년에 34만 명에서 2021년에는 42만 명으로 무려 8만 명이나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역 및 적재 일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한 5만 명 정도 증가했죠. 이런 일들은 사실은 그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쿠팡이츠나 이런 것들처럼 배달과 관련된 일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일자리가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현상이 얼마 전에 제가 택시를 타다 보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요즘에 택시가 없어 왜 이렇게 안 잡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즘에 그냥 배달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배달하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은 그냥 한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점점 택시 기사님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면은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돈을 줘야지 일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인플레이션 압력은,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또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번째는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구글에서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걱정을 하냐, 인플로이 노동자들이 이 직원들이 왜 이렇게 나가지? 직원들 잡는 게 너무 걱정인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이 얘기를 했는데요. 크립토 회사로 가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주간 임원회의에서 아젠다로 계속 올라올 정도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구글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되게 좋은 회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회사로 직원들이 이동하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사실은 일자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즉 새로운 산업으로 빠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일자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본 논문인데요.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가 봤는데요. 여기서 나온 얘기가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한계 돌파형 혁신이라고 표현해서 이 얘기는 의미는 뭐냐면요. 시장의 구조를 바꿀 정도의 기술 발전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과거에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데 그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특허가 나왔는데 그 특허 이후에 후속 연구가 계속된다면 이거는 시장의 구조를 바꿀 정도의 기술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혁신, 한계를 돌파하는 브렉스루한 이노베이션이 나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당연히 일자리에 큰 변화가 있겠죠. 근데 그 지수가, 그러니까 표준 편차 상승하게 되면 생산량은 2% 늘어나는데요. 노동 생산성은 3% 늘어나고요. 고용은 1% 감소합니다. 자, 이게 생산량은 2% 늘어나는데 이유가 고용이 1% 감소하고 노동 생산성은 3% 증가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고용은 줄어든다라는 건데요. 이 고용이 줄어드는데 노동자의 소득 증가율도 하락합니다. 근데 어떤 부류가 영향이 클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 저학력, 고령, 고소득 노동자일수록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소득 노동자일수록 영향이 크다라는 것이 저도 그렇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논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계 돌파형 혁신과 관련 있는 직업 그리고 관련이 없는 직업을 보면은 관련 있는 직업에서의 임금이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 없는 직원들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X축이 뭐냐면요. X축이 저도 보면서 놀랐는데 고임금이에요. 고임금 받으시는 분들이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파괴적 혁신 혹은 한계 돌파형 혁신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는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기술, 에너지 전환 기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AI 기술이라든지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전환 기술, 한계 돌파형 기술들의 안 좋은 영향, 얘네들이 나올 때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그룹이나 기업들에서 돈을 이미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의 영향이 제일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이제 투자와에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 효치님들이 보실 때 자녀분을 교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산업의 영향을 안 받는 산업에 취업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죠. 어쨌든 이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기회는 여전히 에너지 전환되는 부분 그리고 AI 그리고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저는 이렇습니다. 1분기 후반 즉 이제 3월에서 4월 정도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아까 설명드렸고 또 하나의 넥스트 웨이브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공급망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린플레이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과잉 수요가 높기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내년에는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가야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성장이 우리가 보면 과거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10% 20%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미 나이가 든 이후로는 성장하기 어려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이 현상들이 나타날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탈중앙화랑도 연결이 돼 있고요. 또 블록체인 뭐 기술 아니면 AI 기술, 에너지 전환 기술들 모든 기술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성장이 나오더라도 과거의 성장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체 경제 관점에서는 저성장이 바뀌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를 봐도 과거에 비해서 항상 저점들이 이렇게 낮아졌던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조적인 저성장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생각에 기반해서 1분기 하반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면 이것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사실 보면은 영래포 시장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영래포 시장은 연준이 여기 있고요. 시장이 있다면 시장에서 연준으로 돈을 가져가세요. 나 안 쓸래요. 라고 하는 건데요. 연준으로 돈을 다시 돌려주는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 여전히
유동성은 너무 많을 정도로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3월 달인데요. 당장 3월이면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3월 달에 당장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못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 지가 며칠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빠르게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 시나리오는 현재의 시장의 기대보다 연준이 천천히 금리를 올려도 되는 상황이 되기를, 즉 1월, 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둔화될 가능성이 아주 걱정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G2의 다이버전스인데요. G2의 다이버전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미국의 통화정책이나 부양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부양책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통화정책에 관련돼서 자주성과 능동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했기 때문에, 게다가 이미 유독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련된 주식들은 워낙 먼저 선 조정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크게 경제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정치와 정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치와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2월 달에 당장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고요. 그리고 3월 9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있고요. 11월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각각 모두 중요한 이벤트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정치 선거에 따른 영향력은 지속적이지도 않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조적으로 저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료는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자료인데요. 전두환 대통령 당시 때는 10% 성장했던 한국 경제가 그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졌던 이유는 사실은 이 대통령이 잘못이나 무슨 정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구조적인 저성장, 어렸을 때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다 큰 어른이 되면 천천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자연의 이치를 보여주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부의 역할도 축소되는 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 리스크인데요. 지정학 리스크는 올해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가장 큰 테일 리스크 2022년에 볼 때 인플레이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전쟁을 뽑았습니다. 전쟁을 그만큼 높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정학 리스크가 변수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건 상수로 봐야 된다, 있을 거다 앞으로도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언제든지 그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당장 미국과 러시아 관리 회담, 러시아와 나토 회담도 있고요. 모스크바와 안보협력기구와의 회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얘기는 지속될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얘기들은 계속될 것 같은데 뭐 이미 많이 알려진 것보다는 생각지도 못했던 데서 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기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Don't Look Up이라는 영화 있죠? 이 영화에서 영화의 내용은 아시는 대로 해성이 다가오고 있어서 지구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과학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듣지 않는다라는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의 영화입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영화에 대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는데요. 영화의 인터뷰를 하시면서 설명을 한 게 뭐냐면은 해성을 기후위기가 상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기후 얘기하면은 너무 듣기 싫어하고 재미없어 하니까 해성이라는 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냈고,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2022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둔화된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야 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기후위기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관련된 주식들의 기술 발전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갑자기 기술 혁신이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관련된 주식들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사실 이제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그림인데요. 이거는 차 한 대 팔 때
광고를 얼마나 했냐, 차 한 대 팔 때 R&D를 얼마나 했냐입니다. 크라이슬러, GM, 포드 이런 회사들, 기존의 전통 회사들이 사실은 아까 임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장님이라고 제가 비유했던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테슬라가 아니고 이런 기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회사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파괴적인 혁신이 진행되면 파괴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 그 기업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형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무형자산의 비중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요. 실제로 무형자산의 성격은 거래가 안 되고 평가가 안 되고 담보가 인정되지 않지만 이 세 가지 모두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NFT이기 때문에 2022년에 관련된 산업에 큰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가장 인사이트풀한 정의를 제가 보기에는 김상 교수님의 자료가 가장 인사이트풀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하는 기술을 통해서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애널리틱스와 같은 기술이 필요했던 거고요. 주목을 받았던 건데 이제부터는 데이터들이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것을 다시 아날로그화해서 현실 세계로 가져올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자율주행 차들이 센싱을 하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찍은 사진을 분석하죠. 데이터로 저장하고 분석합니다. 이 데이터로 분석하고 저장한 그 데이터들은 0101 숫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 AI 기술을 통해서 좌회전, 우회전 이런 의사결정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다. 그리고 사실 AR과 VR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0101이니까 숫자밖에 없으니까 볼 수가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AR과 VR이다. 그러니까 올해도 주목해봐야 되는, 이번 주부터 당장 시작되는 CES에서도 주목해봐야 되는 기술은 AI와 VR, AR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위기의 모습을 좀 구체화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든지 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그 논문인데요. 부채가 너무나도 커졌을 때는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긴 그림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적된 부채가 워낙 크게 누적이 되면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약화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부채가 누적됐기 때문에 정책금리 상승을 시킨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가 어렵다. 특히나 부채 수준이 특정 임계치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채가 너무 많아지면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부채가 이제 많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상했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제가 둔화되는 것보다 이자에 따른 이자 부담을 전가시켜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언제 고민해봐야 되는 이야기냐면요. 이때인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0을 이렇게 찍었을 때 항상 위기가 왔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지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본다면 최근에 이 지표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아마도 올해 금리를 인상하면 인상할수록 경기에 대한 전망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 금리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는 줄어들겠죠. 만약에 이 시점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타이밍이 오게 되면 우리의 고민은 이때 인플레이션이 잡혔는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될 정도로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좀 약간 위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 대응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이런 국면 어쨌든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 올라간다.
라는 거면 사실 이런 조정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조정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되는 조정이지 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아니고 조정이 안타깝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시그널을 그때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정도이지만 만약에 이런 구조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위기니까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현금과 분산과 용기입니다. 올해 가지고 가셔야 되는 생각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거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현금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조정 국면에서 중간중간에 있는 조정 국면에서 포지션을 늘리기 위함이죠. 분산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종목 수를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산의 종류를 좀 늘려보시라는 거죠. 어떤 국면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산 배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로는 언더 컨트롤한 상황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아니라면 용기를 내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사실은 이게 투자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long intangibles, short stranded, 그러니까 좌초 자산을 팔고 무형 자산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은 계속 가져가고요. 특히나 올해는 좌초 자산 같은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DAO라는 것은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윤수목 대표님이 최근에 디오픈다오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조직에서 당선이 되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탈중앙화 그리고 다오 이 기술은 주목받는 이유는 이런 시도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왜 주목을 받냐?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 발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에 기반해서 기대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기술이 됐기 때문에 된다라는 것보다는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할 생각이고요. 이 다오가 아마 이제 올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받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당장 투자에 적용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마무리를 했고요.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효친이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에 순탄하지만 않을 투자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생존 투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